김재홍 교수, 정운현 편집국장과 함께 떠나는 우리 현대사로의 가장 사실적인 여행, 박정희 소백과 사전. 오늘부터 4주간 특집 편성하여 방송됩니다. 특별기획 역사탐방 박정희 소백과 사전 제2화 친일과 박정희. UMC도 한 권 사서 오늘 저자에게 사인까지 받은 책. 외세에 굴종했던 이들은 민족의 지도자로 오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단연간 취재로 객관성을 담아 파헤친 인터넷 신문 진실의 길 정운현 편집국장님의 신간 친일 숭미의 살얼이랐다. 배반의 역사 수구의 로망을 사러 지금 서점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좀 써주실 때 좀 네. 문장 좀 끊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호흡이 너무 길어서 예. 이게 문제예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도 나름 우리 방송 같은 방송 없습니다. 네. 오늘은 정운영 국장 저 책만 하고 다음 거는 내 책 가지고 올게. 뭐 책 얘기를 해요. 책 얘기하러 온 것도 아니면서. 아유, 정운현 선생님 지금 인증샷 찍고 계십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뭐 정봉주, 주진우, 뭐 김어준, 김영민 화분이 있는데. 네, 김어준 화분이 말랐어. 김어준이 왜 이게 총수 사진에게 말랐고 여기는 완전히 민주화돼 있네. 이게 지금 김어준의 실상이 이 그러니까 모양인가? 와서 보라고 그래야 되겠는데 내가 일해야 되겠는데. 이거. 네, 아이고. 아사 이후의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한번 예. 한번 사고 쳐서 그렇구만. 예. 이거 찍었으니까 내 페북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네. 많이 보게. 아유 김영민, 주진우, 예. 정봉주 우리 내 17대 내 동기인데 고생하고 있고 지금도 못 나와. 현기 다 채우고 나와서 그냥 앉아. 자 그냥 나와 싹 쓸어버려라. 자, 뭔 얘기가 다 빠졌습니까? 아직 시작을 안 했죠. 그러니까 시작 언제 안 해야 돼. 까다 실수해. 사진 찍는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나중에 또 편집 정리하지. 예. 이 최강 스페셜리스트 두 분을 모아놓고 특별 기획 진행하고 있는데 드디어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래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소개는 제가 이분을 어디에서 배웠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2004년 탄핵 후에 총선이 있었죠. 예. 그때 후보자들이 총선의 후보자 분들이 정말 많이 이런저런 토론 프로그램들에 나와주셨어요. 그때 예. 지금은 없어진 예. 뭐 때문에 없어진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없앤 건 아니에요. 예. 최소한 KBS의 토론 100인의 선택이라는 네네. 프로그램에서 한나라당의 유은영이라는 후보분이 한 분 계셨고 네. 그 다음에 맞은 쪽 패널의 카운터 파트너가 열린우리당에 이분이 계셨는데 이 유은영 후보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확히 제가 뭐 여기서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험담할 수는 없지만 점점점 이게 이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했던 말이죠. 그때 지금 제 앞에 계시는 이분이 그럼 탄핵은요? 한마디 해가지고 온 나라가 즐거워했더라. 참고로 저는 그 탄핵 정국에 대해서 제 또래들 치고도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네. 그때 전 훈련소에 있었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요. 그 정변이 심하게 일어났으면은 훈련병인데 다시 이렇게 시내에 총을 들고 와야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시자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이신 김재홍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재홍입니다. 네. 그 용기 찾아냈네요. 오래된.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 2회를 진행하면서 김재홍 교수님 말투를 듣다가 유니크한 템포가 있어요. 김재홍 교수님의 사람을 휘어잡는 그걸 듣고 진짜 이거 들어봤다 이거 나 이거 들어봤다 그랬는데 이 프로그램이 없어져서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참을 뛰고 팠습니다. 그리고 책을 사인해 주신 지난번에 이분께서 특강을 한번 우리 벙커원에 와 주셨습니다. 어려운 얘기였어요. 현대사 이야기, 근현대사 이야기였어요. 근데 2시간 반 동안 벙커원에서 보통 행사하면 한 30분 있으면은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나가거든. 슬슬 나가고 아니 재밌어요. 마렵지 않은 오줌이 마렵게 느껴지고 막 그래요. 근데 이분의 특강에서는 움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편집할 때 왔다 갔다 제가 되게 죄송스러운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 흡인력은 천부적인 본인이 모르시는 개그 감각, 깔때기 능력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실의 길에
정운현 편집국장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2회 다 들어보셨죠? 예, 반응이 어떠신지도. 내가 묻고 싶은 얘기 어땠어요 좀? 그죠? 제가 질문 받아야죠, 맞아. 재미없었던 모이네 한숨 쉬는 거 보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부분이 죄송스럽냐? 왜냐면 우리 방송은 1회부터 계속 1위였기 때문에 처음에 걱정을 했어요. 예. 이게 엄청나게 쌓인 데이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러니까 팩트로 중무장한 분들이 자리에서 나오시면 사람들은 자요. 저는 나는 꼽살이다 이론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자요. 아니 재밌는데 이 곱살이도. 프로듀서 해주시는 김영민 교수님도 종종 주무세요. 근데 듣는 우리가 재밌어서 들었던 거는 방송을 만들 때는 알 수 없죠.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 때는. 예, 그렇죠. 근데 이 반응이 열광적이죠. 예. 예.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네, 3회 때 바로 예. 이 두 분 언제 나오시냐고 다시. 예. 예, 원래 나오셔야 하는 거 아니었냐고 막 삐지고. 3회에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이런 분들 많았어요. 네. 물론 내 자유라고 100%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아니 매번 정말 바빠 보이시는데 매번 판판이 계속 다음 주에 언제 나오시고요. 이렇게 시켜드리면 뭐하고. 예. 예. 모신 것도 영광인데. 왜 이런 부담감을 가졌느냐. 사람들이 너무 원해서. 예. 예. 그리고 다만 걱정스러웠던 건 저희들이 좀 많이 웃으면서 진행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원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좀 미웠던 사람들. 원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뭐 이미지가 새마을과 1000% 겹쳐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지지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 방송 안 들을 거고 싫어하는 사람이 들을 텐데 이 사람들이 계속 싫어해라 이러면서 돌 던지고 우리 이런 방송 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분을 모셨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어려운 걸음을 이렇게 부탁드렸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분명한 팩트를 가지고 분명한 방송을 진행을 해야 할 텐데. 네. 예. 자, 아까 밖에서도 정현 선생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방송에 뭐, 오카모토 미노루 얘기 나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첫 시간에 시작하기도 전에 정현 선생님이 분명히 저희한테, 도움 말씀을 주시고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거 확인된 팩트 아니다. 그런 이름. 네. 예. 그 이름 얘기하면 안 된다. 예. 그래요. 그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 다카기 마사오는 문서에서 네. 공문서에서 확인된 거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문제가 없고 네. 사실이지만 오카모토 미노루는 공문서라고 할 만한 이런 문서에서 발견된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든 한 인명 사전에 나와 있는 건데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것이에요. 말해서는 안 되는 이름이 오카모토 미노루. 미노루. 그 나중에 뭐 그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 뭐 그쪽에서 규명하기로 하고 오카모토 미노루라는 이름을 여러분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창씨 개명을 두 번 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제시대에 딱 한 명이 있습니다. 아주 극렬 친일파. 그러니까 자, 그건 오늘 얘기는 본론은 아니지만 네. 아닌 거는 아닌 걸로 합시다. 예. 박정희의 뭐 비밀 광복군설도 사실이 아니듯이 네. 박정희가 오늘 나오겠지만 간도 특설대 간 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정희를 때리려면은 그 세대 때릴 정도라면 세대만 딱 때리자는 것이죠. 네. 그걸 볼기 쫙 까가지고 100대를 때리거나 그거는 온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비판할 만큼 비판하고 네. 또 공이 있으면 공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좀 이렇게 가볍게 마음을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욕은 이분이 다 드시더라고요. 여기 UMC께서 욕은 다 드시니까 우리는 뭐 예. 왜냐면 구라쟁이 나니까. 팩트 이분들이 전달하고. 예, 악역은 접니다. 이분들이 존신아예요. 또 두 분 못 알아들으시겠다. 일단 그러니까 애청자들은 많이 생겼고 예. 반응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어마어마하게 확보됐습니다. 예, 이제 그때만 해도 처음에 2회에 외실 때만 해도 6자리가 맥시멈이었는데요. 이제 기본이 됐습니다. 좋네. 예. 진짜. 아마 토렌트를 합하고 유튜브를 합하고 도합하면 이미 7자리에는 다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이 이미 뭐 근현대사의 밝은 분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죠. 예,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더더욱이 제가 방송에 맨날 얘기하죠. 기대하면 망하는 거야. 예. 네.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실들을 접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냥 사실들을 내보내는 순서를 두 분이 정리해 주실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묶음이 바로 친일과 박정희입니다. 예. 오늘 할게 친일. 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필기를 쉬지 않고 계신 정호영 선생님의 강연을 듣다가 얻은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일단 친일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제하에 금융조합의 직원이나 뭐 또 뭐 간부할 수도 있죠. 그게 친일이냐? 일제하에 소학교 교사 했던 거 친일이냐? 일제하에서 군 장교 했던 게 친일이냐? 이게 좀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박정희는 다 아시다시피 대우사관학교 뭐 나와서 그 지방에서 소학교 교사를 하다가 네. 어느 날 뭐 갑자기 뜻한 바에 있어 만주공관학교로 이제 뭐 혈세를 쓰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부터 친일이냐 하는 것이죠. 네. 당시 일제하에서는 그 일제치하에서 중시한 분야가 크게 한 몇 가지 꼽는다면 뭐 군국주의 체제였으니까 네. 물론 이제 군을 제일 중시했죠. 군국주의야. 그러니까 네. 뭐 지금 북한도 뭐 선군 정치 하고 있는데 선군 정치. 우리 자꾸 지금 1부, 2부 계속 겹치죠. 북한이스탄 얘기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선군. 네. 아 그래요? 근데 선군이 이제 뭐 영어로 하면 military first 네. 아니면 좀 army first 아미 퍼스트. 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인데 일제야말로 군국주의의 그 원조인데 그래서 군 장교로 들어간 것부터가 진짜 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 소학교 교사가 월급이 한 25원 됐더라고요. 25원이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면석이 월급이 20원이었어요. 면석이의 월급이 20원. 20원. 근데 예. 일제라는 게 군국주의지만 관료제 국가이기 때문에 면석이도 굉장한 지방에서 유지였어요. 굉장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금 철밥통 배우 그러니까 괜찮은 말단 공무원이었다. 근데 예. 그 월급이 25원인데 소학교 교사가 25원을 받았으면 꽤 괜찮은 것이었고 네. 물론 평생 직장으로 보장이 돼 있었고 교사로서 훈도 선생님 뭐 존중도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일가에 버리고 나이도 이미 뭐 지나서 만주고등학교 들어가기 어려운 자격을 상실한 나이였는데 네. 그러니까 셔츠를 쓰고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런지 뭐 만주고등학교 길로 간 것인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나이가 맞지 않았다고요? 나이가 넘었어. 나이가 넘어서 만주고등학교 입학 자격이 넘었어. 나이가 많아서. 네. 즉 그렇죠. 자격지심이었군요. 그러니까 자격지심? 예. 네, 사실은 자격 근데 상실. 자격이 안 되니까 예. 처음에는 그래서 거지를 했는데 네. 나중에 철수 써가지고서 뭐 충성 맹세하고 가지고 그걸 보고서 이제 입학은 허가된 거고 그런 네. 것인데요. 그 왜 그렇게 군인의 길을 이렇게 원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랬다는 것이죠. 긴 칼을 차고 싶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긴 칼을 차고 싶었다 하는 거를 정치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긴 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권력이야, 권력. 그렇죠. 박정희의 정치 심리학적 분석을 해보면 매우 중요한 언급입니다. 네. 권력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냥 그 체제 하에서 그래도 괜찮았던 직업은 교사직을 버리고 이제 군관학교를 그렇게 어렵게 해서 갔고 이제 장교의 길을 가고 그게 본격적인 친일의 길로 들어간 것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교사가 그 직업이 보장되어 있던 급여도 상당히 후했던 자리에서 그러니까 돈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이 사람이 더 무언가를 하고 싶길 원했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열정을 투자하는 곳으로 보자면 아마 권력이었을 텐데 그 권력의 화신이 마치 이 루스 베네딕트의 그 국화 칼에 나오는 칼 네. 예. 숭앙하는 무가곳 일본이 숭앙했던 무가곳 권력 네. 그곳으로 가고 싶었다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까? 예. 보자. 김 선배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중복이 되면서 좀 보강을 할게요. 이쪽은 제가 조금 강세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나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고 권위가 있는. 이해해 주시고요. 우선 기록에 따르면 당시 월급은 45원이라고 합니다. 25원이 아니라. 진짜요? 네. 연석이 월급. 나이스. 연석이 월급. 연석이 월급만 그만큼 되겠죠. 대충. 좀 변동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박정희가 교사를 3년 했습니다. 37년에 부임해서 39년 말에 하고 40년에 이제 만주로 갔는데요. 정확한 생년이 기억나지 않는데 37년이면 상당히 젊었을 때 한 거 아닙니까? 17년생이니까. 17년생이니까 20살이죠. 20살부터 교사를. 그러니까 문경 구미 보통학교 마치고 네. 대구 사범이 5년제입니다. 예. 5년. 사범학교를 사범학교를 마치니까 이제 20살이 된 거죠. 지난 97년에 네. 대구에서 동대구역 조그마한 호텔에서 대구 사범 출신
공대생들이 출신들이 모임을 하나 가졌는데 네. 언제요? 97년입니다. 97년, 60년 뒤. 그렇지. 바로 박정희가 대구 사범 4기생이에요. 예. 4기생들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부터 해가지고 졸업 60년 때 선배들한테 불러가지고 선배들 지팡이를 선물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그때 제가 갔었습니다. 네. 그날 취재하시러. 예, 그날 그리고 밤에 이제 대구 사범 박정희 동기생들하고 대구 시내에서 여관에서 제가 같이 하루 묵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 통해서 이제 대구 사범 시험 얘기를 제가 생생한 얘기를 들었죠. 네. 20살에 와가지고 이제 3년, 20살, 21살, 22살까지 선생을 하다가 23살 때 만주군관학교를 간 겁니다. 근데 이제 군관학교는 무렵에 16, 19 요까지가 나이가 입학 연령이에요. 자격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버렸잖아.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번에 군관학교 관련 혈서 관련 그 기사에 보면은 박정희가 이게 처음 지원한 게 처음이 아니고요. 편지를 2번째 보냈어요. 그 기사에 보면은 달필로 쓴 동군의 즉 박정희의 군관 지원 편지는 이것으로 2번째이다. 군관이 되기에는 군적에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고 군관학교에 들어가기에는 자격 연령이 16세 이상 19세이기 때문에 23세로는 나이가 너무 많아 동군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중하게 사절하게 되었다. 이게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 7면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네. 기사의 결론에 따르면 2번까지도 낙방을. 네, 그러니까 이미 보도된 혈서가 2번째였다는 것이죠. 네. 이거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혈서를 2번 쓴 2번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단한 집념. 최소한 2번이라는 얘기죠. 최소한 2번이죠. 제 예상이 맞았어. 피가 많이 나와 이분. 본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지만은 나이대에 못 가자. 결국 그런데 이때도 기사에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동군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정중히 사절하게 되었다 했는데 들어갔단 말이죠.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은 나중에 대구 사범 당시에 교련 교관으로 있던 아리카와 대자. 대자는 지금 대령입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 만주에 근무하고 있는데 아리카와 대자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문서로는 된 건 아니고 제가 군관학교 동기생들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직접. 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당시 사범학교라는 것이 우리 옛날에 교대 그 후시는 교육대학이지만은 일제대 사범학교는 위상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고보 고등학교죠. 뭐 대구 고보 뭐 이런 뭐 경선 고보 이런 고보 고등학교에는 교련 담당 교관이 소좌였어요. 소령. 그런데 이 사범학교의 담당 교련 교관은 대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대학의 학군단과 같은 학군단 단장이 되게 춘장 대령입니까 준장입니까? 대령쯤 되죠. 아니 큰 학교가 큰 학교 학교가 준장이고 대개 대령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군단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고등학교마다 가가지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는 소령이 교련 책임자였는데 대구 사범학교 같은 사범학교에는 평양 사범, 경성 사범, 대구 사범 이런 초기에 물론 나중에는 사범학교도 늘어납니다만은 이런 그 3대 사범학교의 교련 담당 군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대좌였어요. 대좌. 그러니까 위상이 엄청난 것이죠. 비중이 높았다는 비중이 높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교의 위상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그 당시 대구 사범학교 교장이 얼마나 직급이 높았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마 도의 학무국장 또는 도지사급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대구 사범학교 교장이 경북도 도지사한테 예를 들어서 김군, 박군 이랬다는 거예요. 호칭을. 도지사한테요? 도지사한테. 그 정도였다고 하니까 대구 사범학교 교장은 지금으로 치면 어디 저 지방의 교육대학 학장의 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 위상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교육감 가지고도 안 되겠네요. 뭐 최소한 정도 그런 정도까지 위상으로 있었는데 그리고 일제시대면 학교도 되게 군대 분위기 아니었나요? 그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마찬가지죠. 학생회장이면 교련이 셌고 학생회장이면 그러니까 칼 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군국주의 체제의 그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일제시대에 이제 뭐 김군, 정군 하는 거는 이제 물론 일본식 용어이 어투이긴 해요. 김상, 정상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자기 존칭이 아니고
네. 평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평칭이란 뜻이죠. 네. 도시 평어체다. 사님이 아니라 네, 그럼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한테 김 의원님이 아니라 그냥 김 의원, 박 의원 하는 정도의 의투 정도로 했다는 것은 네. 이쪽에 대구사범학교장이 위상이 높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체제에서는 교육에 대해 군이 제1이고 그다음에 교육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었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사범학교에서 양성된 사람들은 졸업하고 하면은 훈도라고 합니다. 훈도? 훈도는 초등학교 교사를 훈도라고 합니다. 훈도. 초중고. 네. 그다음에 전문학교나 대학 이상의 교사들은 교유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교유요. 이 일제가 어쨌든 우미나 또는 황국신민나 네.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 교사들인 만큼 네. 그들을 적절히 우대해 주면서 네. 그들에게 또 상당한 지위도 주면서 네. 그러면서 또 그들을 또 앞잡이로 써서 이용한 것이죠. 네.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그 일제의 만주군관학교 아니냐, 또 만주군 장교를 한 거 아니냐, 박정희가 진출했던 게. 네.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조금 이제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되게들 아시다시피 일본 제국주의가 대동아 공영권이기 때문에 네. 조선군, 만주군 이거 다 황군이에요. 그러니까 일본군과 다름없는 네. 만주 직할 부대지요. 그러니까 예. 교류 정권을 세워가지고 관동군. 예, 세워가지고 관동군. 일본 제국주의의 일원으로 해놨고 마치 조선군도 일제 황군 중의 일원이었듯이 네. 그러니까 일본 군대 바로 그거나 다름없는 거다. 근데 일부에서는 일본군이 아니네. 뭐 나중에 그걸 졸업하고 일본 육사로 갔으니까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러는 건데 사실은 같은 테두리에 있는 같은 체제의 황군이다. 황군 개념으로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치 독일로 치면 뭐 아프리카 군단 뭐 이런 대충 뭐 그런 느낌인가요? 그런 셈이죠. 우리 예. 조선에 네. 있는 군인들은 일본군 조선 주차군이라고 했거든. 조선 주차군 사령부 지금 용산에 위치해. 주차군 사. 주차군. 주차군 주도나 주차군. 예. 그러니까 방금 김선배 얘기처럼 만주군이나 일본군이 같기 때문에 박정희처럼 만주군관학교에서 예과를 마친 사람이 네. 성적 우수자 일부는 일본 육사에 편입을 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좀 서로 구분이 있고 네. 다른 집안이라 그러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근데 같은 집안이니까 그게 본과를 일본 그 육사에 네. 유학생대라는 이름으로 네. 가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유럽에 비유하면 네. 그 독일에 점령당한 프랑스의 한 청년이 네. 그 리비아에 있는 독일 아프리카 군단에 지원하려고 혈서를 쓴 거네요. 뭐 그런 셈이지. 비슷하겠네요. 비슷하겠어요. 좋습니다. 예. 네네네. 예, 프랑스 말을 잘 쓰는 뭐 IT 청년이 뭐 이렇게 혈서를 쓴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이제 군국주의에서의 군 장교의 위상이나 이런 걸 또 박정희의 그 권력력이나 그런 걸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소위로 인간이 된 뒤에 고향에 돌아온다는 거죠. 이 고향에 와서 경찰서장과 군수를 부릅니다. 불러요? 소위가 뭐라고? 찾아간 게 아니고. 불러. 읍내에 있는 어떤 여관에서 예. 가보니 자기는 칼을 앞에 놓고 예. 그러는 이제 자기가 교사할 때 나한테 핍박했던 잘못했던 소런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거의 사과를 받는 너 그때 왜 갈궜어 나? 그런 장면이 있는데 오. 경찰서장이 군단위 경찰서장이 육군 소위한테 네. 사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에 나오는? 뭐 내 문헌에서 봤는데 제 책에 나옵니다. 여기도 있을 것이고. 이거 낚아지네. 그러니까 바로 그 군국주의 체제에서 예. 그 소위 중위 초급 장교가 네. 경찰서장이면은 나이도 많고 경찰에서 뭐 잔뼈가 굳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군수면은 그래도 상당히 그 책임 있는 행정관이건데 그거를 불러놓고서 말하자면 사과를 받는 그런 이제 서장이면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군대로 치면 사단장쯤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서장이면 5.16 쿠데타 후에 시군 단위 서장은 소령이나 중령 정도가 했어요. 네. 도지사를 5.16 직후에 대령급이 맡았고, 그러니까 시골 군 시단위의 서장은 소령급, 중령급이 했습니다. 네. 그걸 꼭 계급으로 환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도 아직까지 일제의 그런 분위기 잔재 남아가지고 저 울면 순사 온다 잡아간다. 그 순사의 지역에서는 최고봉이 경찰서장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지역에서는 네. 서울의 경찰청 말고 네. 지방에서 온다면 지서서장이나 또는 한 단계 위에는 읍내가 있는데 가면 이제 경찰서장인데 네. 방금 김선배 얘기처럼 어쨌든 그 얘기는 뭐 제가 소개한 내용인데요.
정확하게 좀 팩트를 수정하면 아무튼 투는 그렇습니다만 박정희가 소위 다라스가 아니고 소위 다라스는 한국에 온 적이 없고요. 생도 시절에 휴가를 왔습니다. 네. 휴가를 와가지고는 문경에 구미에 자기 집으로 안 가고 부인하고 별로 정이 없었어요. 첫 생도 부인하고는. 시절이면 소위도 네, 아닙니다. 사간 생도 시절에 예. 문경에 있는 하숙집에 와가지고 아 그때 그 아내가 유경수 여사 아니지 아니고요. 첫 예. 부인 부인은 그냥 나중에 얘기고 네네. 그 얘기 지금 못해. 네. 50년에 네. 결혼했으니까 한참 전이죠. 네. 생도 시절에 이제 문경 하숙집에 와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선생할 때 박정희가 그 자체적으로는 사람이 민족적인 면모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인 교장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할 경우에 네. 뭐 때로는 부딪히고 해서 그 주변에서도 저 뭐 박 선생 저 좀 삐딱하다는 그런 류의 소문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막 두 손 싹싹 빌고 네. 아부하고 그런 체질은 아니에요. 박정희는 그런 체질은 아닌데.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하숙집에서 있으면서 그 이건 제가 거기 문경에 있는 여 제자한테 들은 내용입니다. 네. 문경 어느 날- 같이 직접 취재하셨습니까? 네, 물론이죠. 네. 문경에서 세상에. 그 얘기가 예. 어느 날 선생님이 오셨는데 사관학교 복장하라고 긴 칼을 차고 오셨는데 하숙집에서 자리를 잡고 며칠 계시다 가면서 하루는 그 서장하고 군수를 불러오라 해서 누가 심부름했는데 두 사람이 왔을 때 양반이 하숙집 방문 열어놓고 나무 마루에다가 이래 긴 칼을 이렇게 착 꼽아놨대요. 꼽아놓고는 이제 뭐 두 사람은 밖에 서 있고 문 밖에 서 있고 심지어 들이지도 않고 거기서 이제 뭐 옛날 과거사 얘기를 좀 했겠죠. 당신들 말이야 일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잠깐 구체적인 워딩을 내가 들었는 건 아닌데 예. 그 제자들 얘기로는 와서 두 사람을 혼냈고 예. 두 사람들은 쩔쩔맸다 뭐 이런 투의 얘기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군관학교 다니는 사관 생도들의 위상이 그 정도였다. 네. 그렇다면은 정치 인간에서 계급장을 단 이런 장교로 왔을 경우에는 네. 그러면 말할 필요도 없고 네. 예를 들면 정일권이 만주에서 그는 봉천 군관학교 5기생인데 네. 정일권은 헌병장교였습니다. 말을 타고 다녔대요. 말을 타고 다니는데 계급장에다가 망토를 두르고 말을 타고 다니면 그 지역에서는 거의 뭐 영웅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군국주의 체제 지나갈 때 눈 깔아야 되는. 군인이라는 것은 네. 그거는 그냥 요즘 우리가 육사 나와서 뭐 소위 중위 해군사학교 나와서 해사 중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최고의 부러움과 그 당시로서는 위상과 또 그에 걸맞는 대우와 아마 월급과 네. 월급까지는 제가 뭐 금액을 확인은 못했습니다. 자, 그랬으리라는 것은 추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충분히. 우리 방송 금액도 정확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밀리터리 퍼스트라는 말이 말 그대로 뼛속까지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경찰력, 고위 공무원, 교사, 다 필요 없는 심지어 거예요. 뭐 지역 유지 다 필요 없어요. 소위도 아니야. 생도가 왔어. 그렇지만 기립 이열종대. 예. 만약에 요즘 우리나라에서 사관생도가 와가지고 경찰서장 부르면 어떨까요? 즉결 처분이죠. 미쳤냐 이런 미친놈 아니야 저런. 그러니까 그러겠지. 소위 인간에게 전에 생도가 했다는 거는 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겠을 것 그건 같은데. 제가 들은 얘기니까요. 예.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일본 군국주의 체제이고 이제 전시 체제이고 2차 대전은 이제 전범을 막 준비할 때이기 때문에 육군 대장이 총리를 맡았을 때니까. 그렇죠. 네. 뭐 일본 제국 대본영 이게 이제 전시 통수부지요. 대본영. 뭐 총리도 군인. 예. 나중에 대각이 다 군인이죠. 사형당한 뭐 군 출신이 총리 도저 맡고 객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 때이니까 정말 그 아까 얘기한 밀리터리 포스트 폴리틱스, 아미 퍼스트 폴리틱스라고 그러는데 네. 북한의 그 선군 정치 하여튼 그 군국주의 체제에 말하자면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 것이고요. 예. 박정희는 그런 시대 상황 분위기 속에서 네. 자신의 권력욕에 그거를 추구해서 교육자의 길을 깨끗이 버리고 깨끗이 버리고. 이제 군국주의 체제의 일원으로 들어갔다 하는 게 네. 중요한 포인트죠. 예. 예. 생도 때부터 무력이 다른 어떤 힘보다 가장 강하다는 걸 즐기기 위해서 휴가 가서 그 집부터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건 추측이라 제가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예. 쾌감이 오죽했겠냐는 거죠. 예. 그건 뭐 상상이 가능하죠 진짜. 예.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예. 경찰서장 군수 불러다가 문 앞에 세워놓고 마루 앉아가지고 그 큰 소리 치면은 그건 뭐 그냥 누구나 다 대충 그 통쾌함을 상상할 수 있죠. 두 번의 현선을 쓸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됐겠네요. 예. 네. 예.
근데 박정희를 자 그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인이라는 것인데요. 박정희는 저는 DNA에 군인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게 또 좋다 나쁘다의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네. 기질이 군인 기질이었다. 콜링이다. 기질이 예. 무슨 박정희 그가 쓴 어린 시절에서부터의 기록을 몇 가지만 제가 좀 소개해드린다면요. 예. 박정희 본인이 쓴 나의 소년 시절 친필로 쓴 게 있습니다. 네. 자서전인가요? 예, 자선 책으로까지 몇 개 나오진 않았지만은 네. 그 본인이 쓴 기록이 있습니다. 나의 소년 시절. 네, 그 네. 인터넷 시면 다 나옵니다. 박정희에서 나의 소년 시절. 거기에도 보면은 자기는 소년 시절에는 군인을 무척 동경했다.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그 시절 대구에 있던 일본군 보병 80년대가 가끔 구미 지방에 와서 자기 집 근처에 와서 네. 야외 훈련을 하는 것을 구경하고는 군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보통학교 시절에는 일본인 교육으로 일본 역사에 나오는 위인들을 좋아하다가 5학년 때는 추는 이광수가 쓴 이순신을 읽고 이순신을 숭배하게 되었고 6학년 때는 나폴레옹 전기를 읽고 나폴레옹을 다시 숭배하게 되었다. 이순신이나 나폴레옹 다 군인입니다. 예. 어릴 때 이제 보통학교 시절에 즉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 시절에 이런 군인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그런 것이 이어져서 이제 대구 사범 학교로 갔는데 대구 사범 시절에 가서는 다른 과목은 다 시원찮았어요. 네. 성적이. 네. 근데 교련은 아주 교련하고 운동은 성적이 좋아가지고 체육은 예. 교련 시간에는 그 교관 앞에 나가서 총검술 시범을 보였대요. 덩치는 쪼맨한 사람이. 예. 예, 그런 기록이 있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아리카와 대자 네. 만주 군관학교 갈 때 도움을 줬던 아리카와 대자가 박정희를 눈여겨본 것입니다. 네. 아, 저 친구 저거 참 잘한다. 네. 군인 기질이 있다. 황군의 제목이 될 만하다. 막 그렇게까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박정희가 그런 인연으로 아리카와 대자를 찾아가지. 그렇지 않고 하면은 저 사범학교 대구 사범 사기생 누구입니다 그러면 아리카와 기억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것도 예. 5학년까지 있는데 네. 기억을 못할 텐데 아리카와를 찾아가서 그런 얘기할 정도라면 그 분야에서는 눈에 싹 들어와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었습니다. 대구 저 군관학교 가서도 역시 필기 성적도 좋았지만 또 다른 훈련 성적도 좋았고 그래서 본과 졸업할 때도 예과 2년 마치고 예과 졸업할 때도 수석했죠. 예. 또 그래서 성적이 좋아서 일본 육사로 유학을 갈 수 있었고 그러니까 박정희는 이 군대와 관련된 네. 이쪽에는 탁월한 재주가 있는 군인이었어요. 그 점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기질상 군인이었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타고난 기질이 아니었던가 예. 싶어요. 평생을 걸쳐 군인을 동경한. 아니 그 얘기도 해야죠. 뭐요? 대구 사범학교에서는 종합 성적이 거의 꼴찌 수준이 있는데 성적은 꼴찌 거의. 만주 군관학교 가서는 우등생 아 맞아. 거의 수석 졸업.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육사에 편입할 수 있었고 예를 들면 뭐 수석 졸업은 아니었던 것 같죠. 아, 그 동기생 중에 이할림 예과는 수석 졸업. 그래서 일본 유학으로 갔죠. 일본 육사 들어갔는데 그 이할림 5.16 공부 잘했어요. 쿠데타 때에 장면 정부에서 임명한 제1야전군 사령관 네. 이할림 그 당시 중장이었고 네. 박정희는 이제 뭐 소장이었는데 둘이 같이 생기죠. 만주군학교도 동기생이고 일본 네, 육사도 네. 공부도 갔죠. 잘해가지고 같이 일본 육사에 들어가고 네. 되겠는데 나이는 뭐 박정희가 한 4살 위였고 그러니까 늦게 늦게 들어갔으니까요. 들어갔으니까 만주군학교 예. 가서도 자기 입학 동기들보다는 항상 4살 이상 위였고 네. 그렇군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니까 뭐 열심히 했겠죠.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좋아했고. 예. 그래서 말하자면 본인의 기질이나 네. 추구하는 그 목표가 군인 무슨 뭐의 길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국주의 체제에서의 맞습니다. 군 예. 장교들의 권력과 위세를 보았기 때문에 네. 그걸 추구했다고 평가해야 되겠죠. 아 그렇죠. 두 가지 같은 면이 있겠네요. 네. 이제 박정희가 친일로 접어드는 분기점이 만주행입니다. 만주행. 1939년 가을에 네.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 어디 가서 뭐 시험 하나 좀 치고 올게. 어디 좀 다녀올게. 군관학교 간다는 말은 안 하고. 이렇게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뭐 왜냐하면은 글쎄요. 김 선배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똑부러지게?
공간하기 심치러 간다고? 뭐 될지 않을지도 뭐 확신할 수 없을 것이고. 어디 떨어지면 쪽팔리니까. 그런 일 있을 것이고. 갔다 올게 한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만주 공간에 입학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39년 가을에 시험을 쳤는데 그때 이제 박정희는 만주 저 꼭대기 위에 있는 흥룡광성시 목단강시라는 간데 시험을 쳤습니다. 박정희는 수험번호 15번, 입학 성적 15등. 이할림은 20등. 이할림은 아마 봉천에서 시험을 쳤을 겁니다. 이할림은 20등 이렇게 했는데 박정희의 만주행이 박정희가 그냥 문경에서 선생으로 쭉 있다가 해방을 맞았다면은 그거 가지고 친일 논쟁으로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났어도 네. 이때 학교 선생을 지낸 거 가지고 친일파로 보는 것은 얘기할 바 아니다. 객관적으로는 그건 가혹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뭐 그중에서 정말 독특한 친일을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별종이라면 예외지만은 보편적으로는 학교에서 선생질한 걸 가지고 친일파로 보는 것은 별 문제인데. 그건 아니죠. 박정희가 만주행을 가서 만주도 가서 뭐 개장사를 했다든지 만주 가서 딴 거 뭐 어디 식당을 했으면 별 문제인데 만주에 가서 이제 공관학교를 들어가고 결국 졸업하고 이제 황군이 되어서 그게 친일파로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박정희의 만주행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실업자도 아니고 그 당시 문경에서는 그래도 김 선배 한 20명 안에 드는 유지였단 말입니다. 면사무소, 뭐 그다음에 그 경찰서, 그다음에 보통학교, 뭐 그 외 뭐 예를 들면 뭐 산림서, 산림조합이라든지 일이 한 20명밖에 안 돼요. 20-30명 정도 되는 그 지역이 유지 안에 들어갔는데 본인마저도 능력이 있어서 철밥통 직업을 얻었고. 그렇죠. 그 당시 사범학교 교사 위상이 낮은 것도 아니었고 그럼 자기도 사범학교 들어가려고 괜찮았어, 좋았어요. 문경 구미 보통학교에서 대구 사범 진학 1호입니다. 박정희가 1호예요. 10대 때부터 군인이 내 영웅이고 사범교에 들어가서 다른 공부를 했을 때도 열정이 부족해서 제가 생각드는 키워드는 이 재능의 기초에는 열정이 있네요. 열정이 그리고 이 열정은 권력에 대한 열정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면 군국주의에 대한 열정이었다면 그것은 일본 권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건 권력 추구였다고 평가해야 되겠죠. 만주로 갈 때도 군복을 입히지 않았으면 만주로 갈 일 없었다. 개장사하러. 그러니까 마치 만주 개장사로 갔다면 얘기가 다르다니까. 근데 그게 같은 또 만주로 가도 예를 들어서 만주에서 어디 우리 항일 세력들이 활동하는 집단으로 갔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어떤 사람은 학도병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6,000리를 걸어서 중경까지 가잖아요. 중경 입수까지. 그러니까 극명한 삶의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주에 가서 손가락 귀신이 되거나 1회 2부를 참고하십시오. 걷기 패티시가 있었던 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나중에 참고로 이제 그 박정희가 군인의 길을 갔다는 거 관련해 가지고 5.16 쿠데타 일으킨 뒤에 그러니까 1963년 민정이양하죠. 1962년 말까지 불과 1년 반 만에 소장에서 중장 대장으로 진급하지 않습니까? 뭐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서 이제 만들어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사실 뭐 군사 쿠데타 자신의 말 맞다나 군사 혁명을 했다고 그러면 군사 혁명 지도자가 아무 승진 꼭 진급할 필요 뭐 있겠어요. 그냥 육군 소장으로서 군사 쿠데타 지도자 되면 되는 거야. 근데 기필코 중장 달고 또 대장 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편하고 옷을 벗고서 이제 민정위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뭐 나같이 불행한 군인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이제 얘기하고 뭐가 불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인 길을 계속 갔어야 되는데 군대를 늦게 들어가서 그렇게 불행할 거면 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김선 벤자 그 저녁식에서 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나 같은 군인이 다시는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다시 없으면 좋겠다. 근데 그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라는 건 김선민 의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미처 생각을 못 해봤네. 정말요. 그 단어 궁금하네요. 아니, 레토릭인데 거기에는 하나는 내 그거겠죠. 이 시대 상황이 이 혼란스러운 사회상과 무능한 정치권이 있어서 내가 군인의 길을 계속하지 않고 정치권으로 나가게 됐다. 뭐 쿠데타 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대 상황이 그런 사회 혼란과 정치 분쟁이 없어서 나 같은 군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군인의 길을 접고 이렇게 오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그 미사여구일 거예요. 그런 레토릭일 거예요. 말이 되나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뭐 자기의 행동을 이렇게 정당화하고 미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레토릭이지. 쿠데타의 불가피성에 대한 것이 70%. 그렇죠. 그리고 그 군의 국적을 한번 바꿔야 했던 것에 대한 변명 30%.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해 왔었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이랄까 하는 걸 다 채운 겁니다. 왜냐하면 군인으로서는 육군 대장까지 달았고 사실은 그 5.16 쿠데타 때 중심 역할을 했던 군인의 길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김종필 전 총리도 네. 중령 때 이제 학생 사건 때문에 옷을 벗거든요. 네. 그때 6서 8기 중에서 2명이 옷을 벗는 것인데 예. 나중에 5.16 쿠데타 뭐 이제 성공시켰다는 게 말이 되죠. 하여튼 해놓고는 다시 원대 복귀해가지고 이제 결국 장군이 돼서 예. 준장 달고 예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장군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일단 쿠데타 일으킨 뒤에 다 성취하고서 물러나는 저 민영 이하로 가는 거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두환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렇고 왜 굳이 군대를 나오면서 왜 굳이 대장이 될까? 대장이 될까요? 자기 스스로.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 진급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다는 거잖아요. 지가 단 그렇게. 거지. 예. 뭐. 그런 거지 뭐. 왜 그런 짓을 하죠?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것인데 그래도 역시 군인의 길을 갔으면 뭐 대장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전두환 대장, 노태우 대장 다 돼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 알았어요. 대장이 되면은 연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혹시 그거 아닐까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정치권에 들어와서 자기의 권력력을 다 채우고 이게요. 만만치 않은. 리비아의 그 누굽니까? 독재자 카다피. 대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카다피는 어떻게 보면 청백리다. 아이고 그러니까 칭찬할 수는 없지만 대장들에 비하면. 그러나 자기 욕심을 다 채우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조금 말이지. 뭐 저 대령으로서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 잡은 뒤에 거기는 결코 준장, 중장, 뭐 소장, 중장 하지 않았거든. 예. 그냥 그걸로 군은 스톱하고 그냥 정치한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정직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만큼은. 그러니까 정확히는 채우나 마나했던 욕심, 손톱만한 욕심까지 싹싹 긁어갔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의미 없는 불명예한 별까지 꼭 다 챙겨갔다. 예. 그러게요. 나 잠깐만 이것도 이러면서. 네. 네. 나 이게 군대 나가고 나서 뭐 대장 출신들 앞에서 꿀리기 싫어 뭐 이런 심리일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리고 오늘 2부의 태제는 이 모든 결과는 알고 보면 친일에서부터 시작됐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일제 강점기로 돌아갑니다. 예. 자, 아까 제가 하다가 말이 좀 딴 쉬어버리는데요. 내가 세게 만들었나요? 아니 제가 제 스스로 취했습니다. 그 뭐시고 박정희의 친일의 분기점이 이제 만주행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만주로 가지 않았다면은 군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네. 군인이 되지 않았다면은 5.16까지도 오지 않았을 것이고 어이구, 5.16이 세상에. 없었다면은 박정희 18년 독재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올라가 보면은 선생을 그만두고 만주로 간 것이 그게 문제네. 딱 거기가 그게 분기점이에요? 예. 네. 그러면 만주로 가게 된 동기가 무엇일 것인가가 사람들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단순히 박정희가 가서 긴 칼 차고 군 장교가 되어서 폼 좀 재고 싶다. 제가 지난 첫 회 때 제가 박정희는 좀 폼생폼사의 기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구미 보통학교 때 군인들 훈련하는 거 보고 되게 동경했어요. 그 제복 입고 절도 있는 행동하고 계급장 달고 이런 것이 아주 보기 좋았던 게 폼생폼사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박정희가 만주로 가게 된 것은 한 뭐 여러 가지 견해에 따라서는 5가지, 뭐 최소한 3가지 드는데. 그렇게나 많습니까? 예. 첫째 하나는 이제 군인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요. 네. 그거는 또 곧 권력에 대한 욕망이고요. 그 욕망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교사가 막상 되고 보니까 생각만큼 양에 안 찬 겁니다. 예. 3년 해보고. 예. 정말 적성에 안 맞는 예. 직업이었다. 물론 박정희는 그 대본하면서 배운 그 미술 실력, 음악 실력 그런 거 가지고 풍금도 잘 치고 해서 새마을 노래도 작사 작곡 다 했고. 숫자도 그렇죠. 숫자. 예, 그다음에 이런 그림도 일요화가입니다. 박정희는 그림도 곧잘 제가 그렸어요. 약간 히틀러 느낌 나는데요. 자관 그런 것이 사범학교 교사는 전인 교육입니다. 국어 선생, 영어 선생, 미술 선생, 체육 선생, 음악 선생 다 해야 돼요. 초등학교 예, 시스템. 초등학교 선생이다 보니까. 사범학교는 그렇게 교육을 예. 하는 근데 거예요. 그게 와서 막상 와서 보니까 박정희가 이런 운동을 좋아하고 군인을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에서 보니까 뭐 애들하고 한 20-30명 데리고 교실에서 풍금 치고 뭐 어디 데리고 나가서 습작 뭐 글씨 쓰고 이런 게 보내는데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자기 원초적인 불만이지 뭐 네. 월급이 작거나 이런 것보다도 네네네. 자가 이거 하고 보니까 내 선생님이 나한테 안 맞다. 네. 저 아이들이 학생이 아니라 내 부하였으면 좋겠다. 뭐 그까지 좀 진도가 많이 나갔고 그까지는 자관 현실에 대한 불만
또 하나는 가정사. 가정사가 이제 뭐 이거는 뭐 알려진 이야기고 해서 저건 아까 얘기한 대로 생도 사관학교 군관학교 생도 시절에도 휴가철이면 휴가 와서 구미 있는 집에 가서 그때 이미 결혼했는데 대구 사범 4학년 때 결혼합니다. 학교 다닐 때 결혼하는데 아버지 강요로 물론. 예. 근데 거기 안 가고 하숙집에 가서 한 달 동안 휴가 때 왔다가 다시 복귀해요 학교로. 그러니까 집안에 대한 가정사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 작은 엉킨 데다가 가족들이랑도 안 친했나 예. 봅니다. 그 당시 이제 만주라는 곳이 하나의 또 신천지였습니다. 그래서 만주라는 곳이 미개척 지하가 미개척 많았고. 지대. 네. 그래서 만주에는 군인도 군인이지만 그 당시 상인들이 뭐 상인들, 부동산 예, 투기꾼들, 성공인들, 뭐 예. 우리나라면 요즘 뭐 노래방, 뭐 술집에서 온갖 예. 뭐 표현을 잡놈이라고 할게요. 예. 온갖 부류의 잡놈들이 만주로 떼 모이던 시기였어요. 아, 그러니까 그 국사학과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놈놈놈 있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간 차분한 분위기래요. 좀 신천지라고 할까? 예. 새로운 뭐 개발지대라고 할까? 골드러시. 올드러시. 예. 동양의 서부였다. 예. 표현을 이렇게 예. 하죠. 서부 개척사, 네. 만주 개척사. 네. 그러니까 또 자기도 뭐 그런 데 가서 뭐 군인도 되어보고 싶고 자관 신개척 지대에 가보고 싶은 거야. 그런 복합적인 것이 겹쳐서 만주로 가게 된 것이. 단순히 군인 하나만 딱 본다면은 일본 역사로 바로 갔을지도 몰라. 어쩌면은. 어쩌면은. 그럼 그건 일본 역사 바로 가기는 불가능한 거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일본 역사로 나이로 보나 예가지로 봐서 아마 불가능하지. 불가능했겠죠. 그래. 그러니까 대안으로 그걸 택했겠지. 군관학교에 가서 예. 공부를 잘해서 편입하는 것까지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자관 그런 만주행은 그런 복잡한 원인들이 겹쳐져서 박정희가 선생을 때려치우고 만주로 가게 됐다. 네. 이제 거기부터는 행적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알려진 것도 많이 있고 예. 또 뭐 좀 예. 얘기 좀 하시죠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는 뭐 이제 일본 역사에서 열심히 했고 임관해서 저 만주군 이제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네. 일본 최당의 한국방송 일본 제국주의의 이제 뭐 항복 네. 이것을 박정희가 안 시점은 8월 17일이라고 그래요. 이틀 뒤에 알았다.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 아까 얘기한 제가 허벌판에 어느 변방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예. 며칠 뒤에 이제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 그때 이제 비로소 만주군을 이탈해서 바로 이탈. 이탈이지 뭐 이탈 무단 이탈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누구 이름도 되게 말만한 무장 해제를 당합니다. 하고 이제 상의를 하고서는 베이징 북경으로 오는데요. 무장 해제를 당하고 베이징으로. 그 군에서 이탈하여. 이제 말하자면 이제 소문을 들어서 전쟁이 끝났고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 광복군이 중국과 만주 지역에 있는 조선인들을 규합해서 10만 군대를 지금 모집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해방 후 광복군이지. 며칠 안에 그렇게 판세 분석이 빠르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멸사봉공하기로 한 나라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렇다고 바로 광복군으로. 그러니까 망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상의를 했는데 그 상의한 사람들도 뭐 그래서 이제 다음 대책이 뭐냐? 그러면 이제 고향에 돌아갈 수도 그렇죠. 어렵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서 조선인들을 막 규합하는 데가 어디냐? 광복군이다. 하고 차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주식해야겠다 이분. 사실 예. 그때 임시정부 김구 선생이 나서서 광복군을 조직했고 네. 그렇죠. 그 이범석 지청천 이런 분들이 했는데 김학규 이런 분들이 했는데 임시정부의 역량으로 10만 군대를 조직하기 사실상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찾아 들어갔고만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거기에 묻혀서 광복군에 들어갔다고 돼 있고 네. 나중에 들어올 때 그 광복군과 함께 교육하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거 행정 구분하고 뭐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다 뭐 아까 일부에 나왔듯이 검색대에 세워놓고 천안 개새끼 해봐 이런 거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2차 대전은 끝났고 일본 제국주의는 망했고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장준하 선생 음. 이제 평생 악연이랄 그런 것이죠. 네, 쭉 척이지는. 그 당시에 장준하 선생이 하도 많은 조선인 청년들이 막 몰려들고 네. 또 임시정부의 방침은 10만 병 군대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쪽수는 채우자. 중국과 함께 연합군 대에 들어가야 되겠고 네, 그런 네. 임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누구누구 이렇게 구별하고 뭐 이렇게 선별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박정희 중위에 대해서는 장준하 선생은 반대했다고 그래요. 반대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반대했고 그래서 나중에 귀국해서도 네. 박정희는 계속 장준하 선생만 보면 어떻게 했어요?
장군 선생은 학교로 끌려갔다가 일찍이 탈출해서 탈영을 하셔서 중경까지 네. 그 걸어서. 수말리 길을 걸어서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광복군 독립운동을 한 것이고 걷기 박정희는 패투시. 일본 제국주의 망한 뒤에 이제 뭐 이렇게 들어온 것인데 계속 장군 선생만 보면 그 열등감과 자기지심이 작용했다는 것이지. 그렇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장군 선생이 또 이제 사상계 같은 언론 이제 잡지를 만들고 언론 하면서 계속 박정희 정권에서 비판하고 하니까 네. 이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없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장주라 선생의 암살 의혹을 규명하는 데에도 광복군에서 조우 네. 네. 들어온 뒤에 그 정치적인 관계를 배경에 깔고 재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소위도 달기 전에 칼을 들고 민간인들 앞에서 불호령을 하기를 즐겼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렇게나 그 일본의 군국주의에 미리부터 체화되어 있던 폭력적인 수직 위계 질서에 체화되어 있던 인물이라면 자신을 중용하지 않으려고 하되 내가 어떻게 깔아뭉갤 수도 없는 네. 먼저 예, 광복의 신념을 가지고 군에 있던 자기 군의 윗사람 되게 싫었겠네요. 친일 얘기가 나온 김에 몇 가지는 제가 조금 구체적인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네. 네.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는 좀 참고가 되게 간략하게 좀 팩트를 몇 개 좀 제가 좀 소개해드리죠. 1944년 4월에 일본 육사 57기로 졸업합니다. 2년은 만주 군관학교에서 마치고 본과 예과를 마치고 본과 2년은 일본 육사에서 57기와 동기생으로 졸업합니다. 44년? 예. 예. 그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다시 만주로 와서 소련 만주 국경지대인 치치하얼이라는 곳에서 치치하얼. 치치하얼이라는 곳에서 관동군 635 부대에서 견습사관을 합니다. 자, 네. 임관하기 전에 네. 견습사관 3개월 하고 네. 그래서 44년 7월 1일 날 소위로 정식 임관됩니다. 네. 이듬해 45년 7월 1일 날 중위로 진급하고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중위로 해방을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박정희가 이제 임관하고 난 뒤에는 중국 열화성 남부 성덕이라는 곳인데 뭐 위치를 쉽게 얘기하면 북경 좀 위에입니다. 북경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해방 후에 이 사람들은 북경으로 옵니다. 거기에서 만주군 보병 8단. 8단은 우리로 지금쯤 연대급입니다. 네. 왜냐하면 단위 연대다. 단장이 대령이었는데 대령이다. 이 8단에는 조선인 장교가 4명이 있었습니다. 박정희를 네. 포함해서. 네. 박정희는 신경 2기, 고1년 선배인 신경 1기 방언철, 또 박정희가 동기생인 이주일, 그다음에 신경 군관학교 앞에 있던 군관학교, 만주 군관학교는 2개입니다. 봉천 군관학교 그리고 그 후신인 신경 군관학교. 신경군관학교. 봉천 군관학교 5기인 신현준, 백선엽은 봉천 9기입니다. 네. 봉천 9기는 신경 1기하고 동기생입니다. 아. 이 4명이 근무하다가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제 무장해제 당해요. 네. 다. 네. 예. 무장해제 당하고 이제 이 4명 중에서 방언철은 고향이 북한이에요. 그래서 방언철은 북한으로 가고 낙향하고. 북쪽으로 가고 예. 네. 나머지 3명 저 이주일, 신현준, 박정희 이 3명은 다 집이 남한입니다.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오는 쪽인 오는 과정에서 뭐저 북경으로 가서 광복 후 광복군의 잔편 부대에 잠시 머물렀다 가는데 잔편부대라. 예, 신현준 장군을 제가 만나 보니까 신 장군 얘기로는 우리는 그때 광복군이 있는 줄 몰랐다. 광복군의 존재를 몰랐다 그때까지. 예. 그럼 어떻게?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일제 말기에 군인이 됐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박정희도 1년 그러니까. 남겨놓고 해방 1년 예, 남겨놓고. 그러니까 뭐 광복군 저 중경이 광복군 중경에서 창설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거리가 멀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 먼 동네에서 상해 임시정부까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임시정부는 네.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광복군 존재를 몰랐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다가 보니까 거기 가면 조선 사람들 광복군이 있다. 그럼 우리도 군인이니까 뭐 그 들어가서 좀 어떻게 뭐 뭔가 좀 기회를 모색해 보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다는 거야. 예, 논리는 간단했네요. 네. 예, 거기도 군대다. 아 그거죠. 아유, 아우 한 분 배운 짓은 예. 한 짓 잘 못합니다. 아. 선생은 어디 가면 괴롭 또 선생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군인은 어디 가면 또 군인을 또 하고. 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광복군에 들어갈 생각? 아, 이제 그런 생각은 뭐 전혀 안 거죠 그 상황이. 그리 가가지고 이제 그 있다가 이듬해 해방 이듬해인 1946년 5월달에 중국 천진에서 미군 LST라는 수송선입니다. 보급선입니다. 아, 여객선이나 전투함이 아니고 네. 상륙함이라고 이걸 타고, 하죠. 이걸 타고 부산으로 옵니다. 부산에서 이제 다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죠. 보급선에 몸을 예. 싣고. 그때 이제 46년 5월에
중국 천진에서 이 미군 LST를 타고 올 때 그 배에 말입니다. 김선배. 교보생명 창업자인 신용호 씨라고 있어요. 신용호 씨. 이 사람 호가 대산이죠. 그래서 교보에서 만든 게 대산문화재단 아닙니까? 예. 신용호 씨 호를 딴 겁니다. 신용호 씨 나이가 박정희하고 같습니다. 17년생. 이 양반이 중국에서 만주에서 그때 이 양반도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 양반 회고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 양반 회고록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박정희가 자기가 미군 LST 타고 오는데 오다가 배가 아주 북적거렸는데 저 배전에 보니까 한 키 자그마한 새카만 군인이 긴 군도를 차고 배전에 있더라. 긴 군도를 참. 긴 그것만은 버릴 수 끝까지도 없었구나. 버리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박정희였다. 이렇게 자기 회고록에 나와 있어. 그래서 네. 제가 신용호 씨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대산 저 교보생명에 제가 저쪽에 있을 때 인터뷰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네. 그 당시 분위기를 좀 인터뷰 응해줄 수 있겠냐. 인터뷰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분. 그래서 네. 본인에게 듣지는 못했지만은 회고록을 봤.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박정희 보았다. 회고록에서 예. 그때 보니까 아주 뭐 박정희 아니라 그 누구든 뭐 이미 그때는 몸이 폐잔병 아닙니까? 개성군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진짜 복장이 좋았겠습니까? 뭐 또 가진 돈이 있었겠습니까? 네. 뭐 그래서 자관 폐잔병이 아주 몰골로 미군 LST에서 귀국하는 박정희를 봤다. 그게 뭐 그런 증언이 예, 있고요. 그다음에 친일 문제에 관해 또 중요한 것은 박정희가 그래도 군에서 오랫동안 끝까지 살아남아서 소장까지 된 배경은 일본군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일본군 출신이라 힘들었을 것도 아니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됐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군 출신이라 가능했다. 오히려 네. 예. 왜 그러냐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광복군 출신들을 다 거세했어요. 예? 왜 그랬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네.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인 임정계열. 네. 자기한테 칼로 돌아올 테니까. 아니 뭐 김구 선생, 암살 당했죠. 네. 김구 선생, 또 신익희 무슨 뭐 이런 그 임정 세력이 자기 정치적 라이벌이기 때문에 네. 그쪽과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한 중국 출신, 중국군도 있었어요. 중국 출신도. 네. 근데 주로 광복군 출신들 다 거세하고 군에서 거의 뭐 거세시켰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일본군 출신들을 중용하였다. 중용해서 예. 일본군 출신도 이제 자기들 내부에서 또 이렇게 약간 분류해요. 일본 육사 파가 있고 네. 뭐 하사관 출신이 있고 하사관들이 튀김 있고. 출신이 있고 학도병 출신도 있고 학도병 기업병 출신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거나 일본군 출신이 창군 이후에 군에 수뇌부를 형성했고 예를 들면 그랬죠. 아까 잠깐 나온 정일권, 백선엽, 봉천군관학 출신들. 최경록 네. 무슨 일본 육사. 뭐 이런 분들 다 그 당시 국군 창설 때 조직으로 참여했고 나중에 군 수뇌가 되고 그리고 박정희를 구출해주기도 하고 네. 어려운 사지에 있을 때 또 뭐 네. 그래도 복지시켜주기도 하고 장도영도 마찬가지 네. 그런 역할을 했던 선배들이 다 일본군 계열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도 가능했고요. 의문사 당하는 마당에 뭐 그때는 무슨 짓인들 못 꾸몄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승만이 군과 경찰을 전부 친일 군경을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경찰도 일본 경찰의 고문 수법도 그대로 다 이어받은 거고요. 군부도 일본군 출신들 중국군이나 광복군 대체시키면서 중용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룹의 일원으로 박정희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국은 장군까지 됐고 네. 뭐 다음 시간에 할 거겠지만 심지어 남로당의 군사 프락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끝까지 이제 살아남아서 예. 육군 소령까지 돼서 결국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친일 군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다는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유영한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네. 다른 분 계신 분들한테 예. 박정희 정권까지 네. 이승만 정권부터 박정희 정권까지 네. 임시 이제 광복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 요 세 군의 핵심 간부 네. 중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한분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도 창군 시절에 한두 분은 계셨을 것 같은데요. 초기에 좀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요. 예. 쓸데없는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내가 잘라보고 내가 본론부터 얘기해 줄게요. 딱 한 명. 한 명이요. 이승만 때 초대 국무총리이자
국방부 장관을 겸임했던 예. 이범석. 이범석 장군. 이범석 장군 이외에는 네. 박정희 정권 때까지 국방부 장관, 육참총장, 합참의장 전부 일본군 계열이었어요. 그게 우리 현대사에 네. 방금 김선 얘기처럼 우리 군부에서 핵심 보직들의 출신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따라서는 일본군 출신들이 그 대한민국군에서 중용됐던 게 네. 인물이 없어서다. 그렇다고 한 명? 그런데 그러지 않거든요. 음. 그 광복군에 훌륭한 분들 많이 계셨고 예. 많이 뭐 계시죠. 유일한 선생 같은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네. 김순백이처럼 예. 그런 사람들은 이승만 정권 때는 부담스러우니까 네. 배제한 것이죠. 네. 배제한 예를 것이죠. 들면 뭐 예. 나중에 다 야당 정치인이 됐지만 김홍일 장군이나 네. 약산 김원봉 여기는 뭐 사회주의 계열로 오해를 받은 측면도 있는데요. 네. 네. 민족주의자이거든요. 의열단 출신이고. 그렇죠. 네. 만든 그러니까 분이죠. 조선민족혁명당에서 네. 최창익 그 정통 좌파 공산주의자인 최창익과 이론 투쟁을 벌였던 사람인데 그런 분들도 초기에는 예를 들면 중앙인민공화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군사부장까지도 올려놨던 분이 김원문 장군. 네. 이런 분들 다 역할을 하지 못했고 네. 뭐 이청천 네. 또 여러분들이 중국군이거나 광복군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입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중용되지 못하고 다 거세당했고 나중에 다 야당 쪽으로 다 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쪽에서는 다 일본군에서 길러놓은 사람들을 그 친일 군경을 중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정치 권력의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군하고 맞서 싸웠던 사람 중에 중용된 사람이 거의 없다. 한 명 이범석밖에 없다. 이범석 한 네. 명이다. 만약 반대로 초대 대통령의 김구가 됐었다고 하면 상상해 봅시다. 네. 가정해 본다면은 네. 상대적으로 군 책임자에는 네. 광복군 출신들이 훨씬 더 네. 상당수 진출해서 책임자를 맡았겠죠. 네. 물론 해방 직후여서 과연 광복군 출신들이 뭐 지도자급 네. 네. 지대장은 아주 높은 자리고 예. 그런 출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조금 논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필요에 따라서 일본군 출신들도 어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네. 네. 사과하고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 이제 새 정부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 참여하겠다는 절차와 과정을 거쳤다면은 네. 또 필요에 의해서 쓸 수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친일파 문제가 가장 꼬인 게 뭐냐면요. 인정을 안 해요. 대개. 네. 그리고 변명을 해요. 그리고 사과를 안 해요. 네. 근데 남아공처럼 저 진실화해위원회처럼 남아공에서 비롯된 네. 그런 데서처럼 잘못을 첫째 인정하고 참여하고 사과하고 그런 좋은 세탁 과정을 거쳐서라면은 필요하면 조국을 새로 만드는 상황에서 국가를 네. 새로 만드는 상황에서 일본 출신도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절차를 거쳤다면은 만약 기회주의자는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지만 그래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되진 않았겠죠. 없었게 되는 게 문제인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제 그런 임정 계열보다는 네. 그런 이승만이 초대 권력자가 되면서 해방 후에 그런 오히려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충성하게 되고 이렇게 네. 되니까 그걸 우리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것이죠. 자유당 혹은 이승만과 이속이 맞았던 관계로. 예. 예, 그래서 해방 후에 제일 가슴 아픈 과거 청산 실패 케이스가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겠어요? 예. 반민특위 뭐 법까지 만들었지만 못했고요. 네. 지금까지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1945년 8월 해방 후 1948년 정부 수립 때까지 그 전국적으로 벌어진 민중 시위나 저항을 보면 물론 당시 이제 남노당 공산주의 계열이 폭력 노선으로 전환한 게 네. 그 원인이 있고요. 네. 우리는 두 그 번- 얘기도 하게 되겠죠. 네, 두 번째쯤 원인이 뭐가 있냐면 그때 이제 좌우합작위원회가 예. 좌우합작위원회는 그 김규식 선생과 여운형 선생과 조수왕 선생과 안재홍 선생 이런 분들이 이제 주도했던 네.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가 한 것인데 조합작위원회가 그 당시에 대표적인 민중 저항이었던 네. 1946년 9월 영남지방 폭동이라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영남지방 사건이 있고요. 특히 10월 초에 대구지방을 중심으로 한 이제 추수폭동이 있었는데 그 이제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1의
그 문제는 역시 남노당의 폭력 노선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 친일 군경의 친일 경찰의 권력 남용과 횡포야. 그렇게 조사가 됐어요. 네. 친일 그래서- 경찰. 네, 예. 친일 경찰 특히 군도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친일 군부가 장하고 있었고 그래서 좌우합장위원회가 그 당시에 이제 경무청장 경찰 총수이지요 조병옥 경무청장을 불러서 일종의 이제 청문회를 합니다. 책임 추궁을 합니다. 네. 너무 과도하게 친일 경찰이 많고 그리고 저 국민들을 그 탄압하고 권력 횡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하고 막 추궁을 해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보기엔 해방 후 처음으로 친일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벌어져요. 경무청 조병욱 경무청장과 경무부장. 경무장과 자업자위원회 간부들 사이에. 근데 그때 조병욱 경무부장이 얘기를 한 게 사실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친일이 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두 가지 친일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먹고 살기 위한 친일이 있다. 응? 프로잡이다. 프로잡 직업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거는 용인해야 된다. 네.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친일을 했는데 정말 일본 제국주의, 일본 군국주의의 패권주의를 위해서 봉사한 친일이 있다. 네. 그는 프로 제페니스, 프로 잽이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경무장으로서 조병 선생은 뭐 나름대로 네. 신관위 활동도 했고 예. 민주운동을 했던 분인데 예. 논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럴듯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나 친일파 청산에서 그런 기준조차도 적용하지 못했고 그냥 유야무야로 끝나볼 만가 아니겠습니까? 네. 몇 년 전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맞으면 친일 인명사전을 냈다 할까 하는 것이 네. 그나마 이 시민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해놓은 친일 문제에 관한 청산 운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친일 문제 이후에도 이미 박정희 정권 유신 권력 아래에서 벌어진 반민주 행위, 인권 탄압 행위에 대한 과거사 청산 문제도 아직 뭐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친일과 예. 일제에 부역하는 친일. 네, 일제에 정말로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의 패권을 위해서 팽창을 위해서 봉사한 친일 프로 제페니스 네. 프로 잽 이것도 이거는 물론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예, 것이고요. 나쁜 사람들이 들이대면 네. 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됐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하에 교사를 한 것은 이건 네. 프로 잡이야. 프로잡. 직업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일제하에 무슨 금융조합에 무슨 뭐 직원 간부를 했다. 이거 친일이냐? 이것도 친일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 체제에 살 그러면 다 거의 백과사전이니까. 많은 국민들이 다 친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구분 근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일반인으로서 직업으로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네. 수밖에 없다 하는 거는 프로 잡 네. 직업을 했다는 것이고 JOB. 이제 뭐 군국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교사직을 버리고 군관학교를 가지고 나중에 일본군 장교가 되어 와서 칼 차고 와서 그냥 호령하고 이거 헌병 경찰 예. 이거는 프로잡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건 프로제페니스 프로잽. 이건 일본 제국주의의 번영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자세히 예를 들어보면 관공서의 그 일제 시대에 있던 가장 그 지금은 절대 볼 수 없는 특이한 이름이 바로 총력과라는 게 있습니다. 총력과 예. 총력 뭐 1과, 2과 이래가지고 예, 그때 가장 핫한 아이템들을 다루느라 야근을 정말 많이 하는 자리죠. 월급을 좀 더 줍니다. 예. 근데 그 총력과에서 총력을 다해서 해야 했던 이름 뭘까요? 예를 들면 족보정리, 족보정리. 창씨 개명 완성 이런 일도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온 국민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름 언제 바꿨니? 이름 뭘로 바꿨니? 족보 태웠니? 이런 거 다 물어보고 다닐 거 아니에요. 오. 그런 힘든 일 해요. 나가서 그거 적어오고 어르신 이거 이달 중에 꼭 이름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예. 그거 잡이라고 봐주느냐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잡이지 뭐. 예. 공무원인데 어쩔 거야.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수희 아저씨 네. 잡이야 잡. 예. 그런 자리는 잡이지 뭐. 예. 근데 그 안에서 뭐 얼만큼 가져와라. 계획 짜고 마스터 플랜 짜는 사람들 그 정도 구분해 준다? 알죠. 스타라는 사람들. 예. 그거는 구분해 주는 일 할 수 있었는데 네. 자유당 정권은 못하게 어떻게 인선을 친일로 도배해서 오. 라고 정리되는 게 맞나요? 예. 예. 딱 정리 잘하시네. 네,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에 일제 때 말기에 군수를 4년 지냈던 이학년 박사가 저와의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일제 때 군수 이상은 친일파다. 군수 이상. 군수가 고등관입니다.
고등관인. 네. 예. 고등관 일제 때 고등문관 시험을 네. 쳐서 이제 뭐 다 고등관 들어간 시험을 찍으려 하면 고시, 네. 행정고시. 5급 공무원, 7급 네, 공무원 이런 오급 있습니까? 관. 관. 물론 요즘 6급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만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러나 종전의 개념으로 볼 때는 관 붙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급 공무원 들어가니까 네. 그때 이제 일제 때는 그 공무원 직급이 어떻게 했냐면은 제일 위에는 친임관 조선에 두 명이 있어요. 총독과 지금의 국무총리격인 정무총감. 정무총감. 일황이 임명합니다. 친이. 그래서 네. 친임관 두 명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총독이 임명하는 나머진 공무원들은 다 총독이 임명해요. 네. 총독 임명하는 관리 중에서는 이제 칙임관, 그 다음에 주임관, 판임관. 근데 이제 주임관 이상이 고등관이에요. 주임관 이상이. 이제 판임관은 요즘 말하면 7급 9급 공무원. 네. 그때도 그래 판임관 고시라는 게 있었어요. 고시. 네, 왜냐면 예. 7급 9급 공무원 시험 그런 시험인데 주임관 이상을 다 고등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주임관, 칙임관, 친임관 이건 다 고등관인 거죠. 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뭐 하등관이랄까 뭐 저등관이랄까 여기 네. 이제 판임관 표현하자면은 네. 그게 이제 그런데 이학년 박사 얘기가 일제 때 군수 이상은 친일파다. 왜냐하면은 이 양반 표현이 정확히 한다면은 군수가 뭘 하는지 알고 갔다. 요즘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도 군수가 뭐 하는지 알고 시험 치지. 네. 어느 날 군수 시험 치는데 가서 보니까 군수는 이런 거 한다더라, 하라더라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군수가 당시에 일선의 말단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네. 그다음에 뭐 정신대 차출, 그다음에 근로보호대 차출, 그다음에 쌀 공출, 그다음에 뭐 소나무에 기름 짜는 거 공출, 예. 이런 인력과 물자의 수탈의 최일선에 있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군수니까. 네. 그것을 알고서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건 친일파다 이거죠. 네. 이게 이른바 대면 행정의 네. 네. 책임자 이거요. 그러니까. 말단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군수가. 네. 보고받고 업무들을 어레인지 해주는 정도면 그러니까 알고 마치 있다.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는 적어도 그 정도 직위를 수행한 사람이 친일파다. 그러니까 면석이라든지 예. 뭐 군의 뭐 주사라든지 예. 학교 뭐 선생이라든지 학교에 또 뭐 급사라든지 예를 네. 들자면은 네. 흔한 직업 중에 그 당시에 네. 그때는 직종이 다양하지 않았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직업들에 종사한 직급의 사람들을 친일파로 모른 것은 방금 김선배 얘기처럼 프로잡이다. 네. 온당치 않다. 생활인이었다. 예. 물론 그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놈이 있어요. 네. 악질적인 놈, 그건 예외야. 네. 예외. 그렇죠. 실무자 중에서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친일 군부가 군 장교들이 이게 세탁을 한달까 세례를 받아서 친일 전력이 감춰지는 그런 위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뭐겠습니까? 커리어 세탁. 예. 6.25 전쟁인 것 같아요. 아.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이른바 전공을 세웠고 그렇죠. 반공 전투에서 네. 전공을 세우면서 구국 장교, 구국 지휘관, 구국 군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군 수뇌부, 군 간부들의 친일 전력이 뒤로 밀려나고 네. 이제 말하자면 비판하기 어려워. 6.25 전쟁의 군 전공자다. 수뇌부 지금 급한데 전공 세웠다. 그러니까 예. 지금도 그런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누구 어떤 사람 친일이라고 막 비판을 하면 6.25 전쟁 때 그렇게 무공 전공을 세워서 나라를 구했으며 지금 미군에서도 미군부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인데 예.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는 이제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서 6.25가 커리어 세탁의 장이었다. 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아니니까. 우리 저 6.25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제 뭐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을 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이죠. 복합적인 의미가 네.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친일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민족 산전 전쟁을 겪으면서 네. 친일파 문제를 보자면 역사적으로 친일 군 간부들의 그 전력을 이렇게 감춰주는 그거를 이렇게 약과 희석시키는 네. 그런 과정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 아주 구체적인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그 김광진 의원, 네. 그 청년 비례대표로 들어온 김광진 31살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 김 의원이 최근에 국감에서 지난 19일인가 문제 날짜는 그런데요. 예. 국감에서 백선엽 장군을 민족 반역자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 김 의원 얘기로는 백 장군이 일제 때 만주군관학교 나오고 네. 특히 더 좀 악랄했다고 자자한
그 간도 특설대 네, 네. 출신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겁니다. 민족 반역자다. 그랬더니 바로 새누리당 의원들이랑은 지금 그 징계안이 국회에 정치 제출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6.25 때 전공이 있다. 그거 누가 다 압니다. 백선엽 장군 그래서 장군이죠 또. 네. 그렇죠. 뭐 예. 6.25 일어나기 전에도 장군을 달았지만은 네. 예. 이 사람의 그런 6.25 전공은 전공대로 있고 네. 또 일제 때 행적에 대해서는 그건 또 그대로 또 과가 있고 네. 같이 그렇죠. 있는데 예. 일제 때 행적을 두고 민족 반역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는 않고 쉽게 6.25 때의 공적을 가지고서 공로자라고만 또 반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백선엽 장군이란 인물의 삶을 민족 반역자라고만 하는 것은 저는 꼭 균형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공과를 같이 본다면은 백 장군은 일제 때는 바로 일본군에 복무하면서 민족 반역자의 반열에 든 사람이다. 네. 반면 또 한국 전쟁 때는 전공이 있다. 있기도 이렇게 얘기하면 했다. 가장 균형적이겠지만은 네. 그러나 백선엽을 두고 민족 반역자라고 한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팩트가 사실이니까. 그중 하나거든요. 분명한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간도 특설대라는 곳의 지휘관이었죠. 장경훈의 예, 중위로. 그 간도 특설대는 분명히 이제 항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는 토벌 소벌하려는 일본군이었고. 본인 회고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예. 본인 네. 스스로도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자기가 또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조은영 선생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인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네. 공을 들어서 과를 덮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예. 사실대로 예. 과는 과대로 공은 공대해야 되고요. 예. 그건 반드시 이제 뭐 지금 얘기한 백선엽 장군의 일뿐만 아니고 박정희에 대한 평가도 그런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화 세력은 뭐 이 땅에서 가난을 추방한 공로가 있다. 산업화 뭐 근대화 뭐 공로가 있다. 뭐 근대화도 뭐 박정희 정권 리더십에서 된 건 아니지만 네. 얼마나 많은 국민들, 노동자들, 여성들, 미성년 노동자들이 피땀을 흘렸습니까? 그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 발 접는다 하더라도 그 공로를 들어서 반민주 행위나 인권 탄압이나 체제 폭력에 대해서 네. 독재 권력에 대해서 그 공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과를 덮을 수는 없는 거죠. 셈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건 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네. 상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종합적인 평가 공이 한 뭐 60점이고 과가 40점이니까 공이 더 많은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역사 평가 문제에서 우리가 그 굉장히 기준이 없고 네. 뭐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네. 이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알기 싫다. 네. 매우 중요한 네. 시대 상황 속에서 네.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이 이렇게 탁월하신 줄 알았으면. 예. 지난해부터 예, 최대한 말씀을 많이 하게 만들 것을. 이제 18분이니까 뭐 슬슬 정리해야겠죠? 그래도 될까요, 선생님? 슬슬 합시다. 정리하십시오. 예, 다음 예. 나머지 뭐 다른 것은 다음에 할 것은 다음 밀어놓읍시다. 네, 그렇죠. 뭐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제 그래서 줄이려고 이제 군인 얘기도 덜 했고요. 네. 예, 그 뭐 좌파 얘기도 덜 했고요. 네. 또 두 선생님 모르시겠죠? GTA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GTA라고. GTA는 이제 21세기를 대표하는 문학 작품입니다. 저는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 게임인데 게임을 문학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후일에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차를 뺏어 타고 막 사람을 치고 GT 다니는 예요. 예, 그런 게임이에요. 이 선배 알아요? 난 몰라. 그런데 아는 채예요. 모르지.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의 처음 듣는데. 예습을 바라면서 그 여론이 즉 대중이 바보라서 비교해서는 안 될 사안을 네. 오렌지와 사과를 놓고 크기와 품질의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수치 비교의 대표적인 오류라고 하죠. 오렌지와 사과를 비교하는 오류. 네. 그걸 호도하길 원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이를테면 우리 아버지인 것과 카센터 사장님인 것은 네. 당연히 양립되는 논리입니다. 그렇죠. 양조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나 하나를 국민이라고 놓고 봤을 때 나의 권력을 차지해서 이것저것 해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한 100명 된다. 100명이 옆에서 들러붙어가지고 어떻게 카센터 사장님이 우리 너네 아빠가 될 수 있냐.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라고 40년 동안 이야기하면 아들은 헷갈려져요. 예. 네. 너 우리 아빠를 카센터 사장님이라고 부르다니 빨갱이.
잘못된 비교의 오류도 그게 괴베스의 천재적인 부분이죠. 예, 그렇죠. 예.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걸 비교해서 선악으로 가르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 무지하게 창조적인 놈이에요. 아, 그리고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메카시즘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죠. 민주주의에 물을 흐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발명품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막강하네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두 분께서 설명해 주셨던 대로 자유당 정권이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 거의 모든 군인을, 거의 모든 정치인을 친일 행적이 있어야만 하는 사람, 있는 사람으로 채웠고, 그리고 그들은 6.25가 나서 대통령이 패기 없이 부산까지 도망갔을 때 그의 목숨과 권력을 구해준 대가로 자신의 커리어를 세탁을 해냅니다. 하지만 역사는 책 한두 권의 내용을 지웠다고 해서 옆에 책이 다 같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복구가 되어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를 위해서 존재하는 야당의 인물들, 그리고 이 정론을 택한 제 앞에 있는 두 분의 노 기자분들 같은 분들이 싸우셔서 진실을 세우려고 하면 언제나 이 귤이 이 오렌지보다 더 작은데 너네들 왜 자꾸 비교하려고 드느냐 라고 하는 정말 안드로메다식 논리를 펼치면서 저희도 정원 선생님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1회 때도 그렇고 2회 때도 그렇고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팩트만 놓고 팩트만 전달하자. 예. 우리는 웃길 것이 아니고 세대 맞을 애를 세대만 때리려고 한다. 예. 무슨 뜻? 저는 20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태안반도에 가서 온 국민들이 기름을 걸레로 닦아서 기름을 없앴잖아요. 그랬죠. 예. 이런 미친 짓이 일어나는 나라예요. 아,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박정희가 없었어도 일어섰겠구나. 그럼요. 그러나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것만 믿고 있다가 아, 팩트가 아닌 것을 버리는 연습이 힘들구나. 네. 예, 그때 깨달음이 이제 얕았는데 정원 선생님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 상당히 많이 배웁니다. 공이 있을 것입니다. 네. 예, 공을 칭찬하는데 아쉬움이 없어야겠습니다. 네. 그래야 과가 분명히 보일 테니까요. 네. 그리고 첫 번째 과 하나밖에 안 났어요. 분명히 친일을 했고 네. 군국주의를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독일에 네. 페르디난트 포르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스포츠카 포르쉐 그 포르쉐. 포르쉐예요. 네. 이 포샤. 사람이 네. 폭스바겐 비틀도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세계 자동차 산업에 미친 좋은 영향이 매우 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가 독일에 있어요? 예? 무슨 과가 있어요? 그 예, 사람이? 독일의 그 군수 차량도 만들고 타이거 그렇죠. 전차, 티거 전차도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이 나치 때. 사람이 네. 나치에게 만들어줬죠. 음. 그래서 이 사람이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전형적인 양덕이죠. 기계를 좋아해서 근데 기계를 좋아했는데 마침 양덕은 우리나라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예. 아 그런가?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니고 하여튼 우리나라 지도자가 마침 히틀러인 거예요. 그래서 징발 당해서 만든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전범 판정을 받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최근에 비슷한 예로 그런- 나치의 군복을 디자인했던 휴고 보스가 인터넷을 통해서 사과를 했죠. 예, 하여튼 예. 어쨌든 이 사람이 자동차 산업에 미친 좋은 영향은 인정해줘야죠. 안 할 수가 없죠. 네. 포르쉐는 훌륭한 아, 차니까요. 그런 인물이 있었군요. 예. 그런데 네. 감옥살이를 할 건 또 해야죠. 그럼 그렇죠. 그 실질급여 걸리는 거니까. 네, 예. 그 행정편이 안 아까워요. 네. 예, 군수 이상 다 빨간 주고 안 아까워. 감옥 갔다 와서 이 회사 가지라는 거죠. 네 회사 네가 가져. 이거죠. 예. 네, 엄청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울 게 아직 많아서 마치 드래곤볼을 아직 읽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부러운 것처럼 인생에 행복한 게 남은 거거든요. 저희들도 이미 미리 만족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실질적인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죄다 진행해 주시고 많은 지식을 저희들에게 떠넘겨주시고 가시는 정현 편집국장님과 김재원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군인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 풀어주시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수님 잘하네. 책. 네. 몇 권? 큰일 났네. 5권. 박정희 소백과 사전 다음 주에는 제3화 군인 박정희 편이 방송됩니다. 애플이라는 회사가 없었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존나 윈도우즈. 존나 윈도우즈 3.1. 예. 한글 윈도우 3.3이 나왔대. 이러면서 지랄했겠지.
와 진짜요? 와 장난 아니다. 얼리 어댑터들의 마음이 설레고 있다. 최초로 더블 클릭이 되는. 최고는 그거죠. 이명박 초기에 그 컴퓨터로 고장 내놓고 나갔다 이러는데 비밀번호 치니까 되고. 이해가 가잖아. 그런 세대가 아니시니까. 노무현이 컴퓨터로 고장 내놓고 나갔다. 네, 비밀번호를 그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Q1W2 분스러운 거꾸로 32 쳐보세요. 거꾸로. 근데 그게 그게 실상은 약간 더 그 뭐지 컨트롤 알트 대를 한번 누르고 지웠어요. 좀 절차가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이거요? 어쨌든 병신 같긴 마찬가지. 아니 국가 1, 2급 비밀을 다루는 컴퓨터인데 씨발 그 정도도 안 하나? 당연하지. 당연하죠. 근데 특히나 윈도우즈가 저 허술한 짓을 쓸 거 아니야 또. 당연히 원대우 주겠죠. 자기들이 뭐 레드에 쓰고 이럴 거 아니야. 국가 그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자정부 해놓은 거 보세요. 전자정부라고 해놓고 온통 액티비스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진짜 아, 병신 같아서 진짜. 예, 저희들이 지금 정훈현 편집국장님과 김정은 교수님께서 나가시고 지금 아우트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시간 반? 4시간? 녹음하고 나면 기가 많이 쇠해져요. 그죠? 예.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배가 너무 고파서 공기가 소화되는 느낌이에요. 그거 맞아요. 예. 그 공기가 소화돼. 맞아. 좀 그래. 예. 가비보. 김영민 교수님이 왜 녹음 중에 죽으시는지. 김영민 교수님 녹음 중에 주무시는 거? 근데 저는 낙검수 얘기해볼까요? 저는 김용민 교수님처럼 졸 일은 없어요. 왜냐면 김용민 교수님은 정말 부지런한 분이잖아. 네. 존나 부지런한 분이잖아. 우린 그것과 거리가 멀잖아. 우리는 그전에는 막 이렇게 우리는 방송을 전후하여 일주일 정도는 그냥 누워서 누군가가 우리를 양잠해 주기를 양잠. 바라면서 이렇게 그냥 야 실 뽑아가 그냥 빨리 이러면서 가만히 있다가 왜 내 엉덩이에선 비단이 안 나오나? 그러니까 왜 암컷을 누가 옮겨다 주지 않지? 이러면서 가만히 누워 있다가 충분히 원기를 보충한 뒤에 HP를 일주일어치 모아서 나와서 떠들다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졸 일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방송을 해보니까 재밌는 게 저는 이야기를 듣는 게 재밌단 말이에요. 네. 물론 끼어들면서 개드립 치는 것도 재밌지만 이제 소개해드려야지.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저 옆에는 방송에서 정신적 버팀목을 맡고 계신 개드리퍼 이용 씨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트슨 박사입니다. 네. 뭐라 그럴까요? 멘토. 왜 멘토야? 왜요? 갑자기 이게 왜 생각나지? 왜 멘토지? 왜냐면은 제가 말문이 막힐 때 또 다른 개드립을 쳐줄. 그러니까 개드립 백업 멤버인데 원래 이 백업 멤버가 새로운 그 경기의 흐름을 바꿔주잖아요. 개드립 불펜이죠. 그렇죠. 원 포인트 릴리프. 네. 그리고 불쌍한 휴고 보스. 불쌍하지도 않아. 이거 해야 되거든. 돈을 그렇게 벌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제 중고등학교 때로 얘기해 볼 것 같으면 네. 숙제를 너무 많이 안 해온 애가 나가서 양동이 들고 무릎 쭈그리고 서 있는 거 그거 하고 들어왔을 때 야 너 억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 허벅지 안 아프냐 이렇게 위로해 줄 정도? 그 정도. 그냥 받아야 할 행정 절차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렇죠. 행정 절차가 그렇게 부역했던 사람들한테 사형을 내리면 안 되지만 그걸 안 죽였잖아요. 가당하면 무기징역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행정이란 그래요. 네, 그렇죠. 사형제 찬반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사형이든 감옥이든 뭐든 어쨌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응당한 벌을 받으면 돼요. 맞아요. 그걸 이 사람이 이렇게 옷을 예쁘게 만드는데 그 정도는 나쁜 짓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 되나는 거죠. 브리지트 바르도야. 브리지트 바르도? 우리 집 개가 이쁜 거랑 우리 어맹부께서 개고기 좋아하는 거랑 뭔 상관이냐는 거야. 그렇죠. 박정희 소백과 사전 다음 주부터 3주간은 매주 수요일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